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습니다. Our two nations also share a willingness to engage diplomatically with the DPRK, to take pragmatic steps that will reduce tensions as we move toward our ultimat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550,000 Korean soldiers, sailors, airmen who work in close contact with American forces in Korea. We'll provide full vaccinations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engaging with American forces on a regular. 차 교수님,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네. 대통령 첫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뭐 일본 스가 총리와의 회담과 여러 면에서 또 비교를 그렇습니다. 하기도 하고 또 정상회담 시간도 예상보다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했다는 예, 것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뭐 지금 동맹의 정상적인 모습을 복원한 그 정상회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최고의 만족감을 표했어요.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좋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최고의 회담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뭐 지금 야당 일각에서는 조금 평가가 약간 박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지금 여론의 분위기는 상당히 이번 한미 정상이 큰 성과를 이뤘다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지금 사실 이 한미 간의 가장 큰 문제였던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일정의 그러니까 대화를 통한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양국 정상이 일단 인식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전 세계에 지금 발등이 부린 이 백신 그러니까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양국이 백신 그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네. 이걸 통해서 미국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조합을 해서 전 세계의 이 팬데믹을 탈출하는데 같이 가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그 경제적 문제들 중에서 이 지금 배터리나 그리고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미국에게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과거 트럼프 시대 때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훼손됐던 한미 간의 그 관계가 말 그대로 복원되는 한 장면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김재룡 의원님,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게 백신이었는데 한국군의 백신을 직접 지원한다. 그리고 양국이 어떤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 구축하겠다라는 점이 발표가 됐는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한 겁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백신 수합을 통해서 백신을 직접 공급을 받는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 자체를 해지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사실 많이 기대했을 텐데 그 단계까지는 나가지 못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이번에 그 타결이 된 것은 우리 한국군에 백신을 공급해준다는 그 내용 외에는 사실 외교적 수사, 외교적 뭐 어떤 호의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 정도라고 해도 사실 우리는 지금 백신 확보 자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앞으로 뭐 그런 백신 확보의 그 방향은 상당히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기대만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외교적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사일 지침 네. 종료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최대 사거리라든가 탄도 중량 여러 면에서 제약을 받았는데 이제 이 문제가 풀린 것 아닙니까? 네. 또 한편에서 또 북한 문제 관련해서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 이 점에 대한 회담 성과를 이어간다. 네.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일단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나름대로 보여준 장면이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두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사실 미국이 우리에게 강제했던 미사일 지침 자체는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네. 식으로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지금 제안을 뒀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지금 통제를 다 풀겠다는 이야기는 한국이 독자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이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그 북한과의 그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 트럼프 정부가 했던 것이지만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는 종전선언까지 규정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까지 존중하겠다는 부분은 네. 한국이 주도하는 나름대로의 이 대북 해법에 대해서 미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다. 그거 자체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뭐 일각에서 제기됐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자체를 네. 이참에 이번에 상당히 불식해 준 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심은요, 이른바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다시 이어질 것이냐, 또 남북 정상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느냐 이 점인데, 김재원 의원께서 보시기에 앞으로의 향후 남북 또 북미 간의 대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2005년도에 미국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에 외교위원장 하던 그 조 바이든 당시 그 상원 의원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만나신 바가 있군요. 예, 직접 만나서 대화를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외교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외교적인 그 식견은 거의 그 미국 내 거의 최고 수준의 외교 전문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은 그 트럼프 대통령처럼 뭐 외교적인 어떤 이벤트 또는 직접 대화를 통해서 단판을 지어서 해결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전문가, 실무자 그리고 단계별로 모든 걸 갖춘 다음에 그 뭐 정상회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네. 해서 보여주기식 외교를 하려는 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무조건적인 대화는 하지 않겠다 그런 점도 분명히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무진 내지 그 외교 그 당국자 간의 대화는 있겠지만 네.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슨 이벤트를 한다든가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특히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모든 뭐 비핵화 단계에서 정말 핵을 포기할 어떤 단계로 나간다면 모를까 그럴 네. 가능성도 많지 않다고 보면 저는 네. 당분간 어떤 북한 핵을 그 핵 무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핵 폐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은 하겠지만 뭐 직접 그 3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다든가 네. 또는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국내 정치 현안 살펴보죠. 민주당 대권 주자 간 경쟁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뭐 조직도 지금 만들고 있고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잖아요. 예. 이른바 대권 주자들 노심 잡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맞습니다. 한창인데 얘기를 한번 듣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상주 역할을 하면서 그 여러 날 많은 시민들을 만났죠. 정말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구나. 대통령께서 지금 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으시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게 아닌가. 딱 한 번의 인연이 있었다면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돈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 가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 강연을 오셔가지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이런 명확한 지침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과감하게 뭐 소위 아주 작게나마 인권운동, 노동운동 지원을 하면서 시민운동을 해봤습니다. 차 교수님, 예. 뭐 이제 여러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뭐 이광재, 네. 김두관 의원 등등이요. 어느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장 닮았습니까? 일단 빅3에서 국한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외형적 삶을 가장 닮은 사람은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겠죠.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인권 변호사를 통해서 상당한 또 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러니까 이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뭐 노무현 대통령 판박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가장 그러니까 이루는데 가장 많이 동참한 사람은 정세균 전 총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이 당 대표를 했고 그리고 또 이 지금 내각의 국무위원으로 참가를 해서 상당히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만들고자 했던 나라를 이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했던 분이고요. 그러나 또 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가까이 두고 있던 사람은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다시 그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2004년도에 열린 우리당 만들 때 그때 이낙연 대표가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참여정부 시절에는 그 거리를 더 좁히지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이 세 명 모두가 다 노무현이라는 그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권 대선 후보들이요.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이제 서서히 견제구를 나뉩니다. 이재명 지사는 사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는데 알맹이를 봐야 판단이 된다. 포장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정세균 전 총리는 검찰개혁의 몸통은 윤 전 총장이다. 아주 직격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현상은 두드러질까요? 당연히 이제 야권 후보라고 이미 국민들 사이에는 각인이 되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요. 근데 또 사실상 가장 위협적인 야권 후보로서 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견제를 할 수 있고 또 견제할 또 뭐 요구 사항은 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치인으로서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고 어쨌든 여당에서 또 현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된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상당히 여권 주자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두 가지 다 보자면 뭐 알맹이가 없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폭주를 현실적으로 제압하고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이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분들의 지지가 높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 이야기하지만 사실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고 이름을 짓고 계속 밀어붙인 것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그 윤석열 쫓아내는 일련의 과정을 검찰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 사실은 검찰개혁이 윤석열 총장과 별 관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비판은 그렇게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여기 살펴보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러브콜,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 이러다가 최근에 또 두 사람이 통화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통화했던 시점 자체가 4월 1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보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사흘 뒤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김종인 매직이 지금 통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차원에서 이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나름대로는 이제 인간적인 도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신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화를 하면서 좀 한번 있다가 좀 어느 정도 있으면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인간적인 도리를 갖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첫 번째 정치적인 액션에 이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조금 아니다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뭐 김종인 매직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뭔가 이 연출되는 모습 자체가 소위 말하는 구정치와의 타협으로 비칠 경우에는 본인이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하고 맞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본인의 독자적인 충분한 능력으로만 해도 어느 정도 상황을 어느 정도 그려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존재는 아마 윤석열 총장에게는 일종의 계륵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요. 윤 전 총장 대신 김동연 전 부총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 손을 내밀 거라고 기대를 했을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또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만 뭐 대통령을 만들어 준다든지 정치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성품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 대해서 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좀 북돋아주는 그런 또 성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보면 김동연 전 부총리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 현재 좀 실패한 그 경제 정책을 처음으로 주도해서 밀어붙였던 분이고 사실 현 정부와 그렇게 현 정부에서 잘못한다고 인식을 하고 그 정책을 막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도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뭐
퇴임할 때 약간의 반발이 있었다 뭐 그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대권주자라고 하기는 저는 좀 네. 이해가 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정치권의 등판 속도가 붙을지 이게 많은 이들의 관심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조금은 그러니까 이 시간을 좀 두고 아마 지금 상황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그러니까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전문가 그룹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총장 나와라 이렇게 네.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걸 갖다가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불감청위원장 고소원 감히 청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상황 자체가 나름대로 나쁘진 않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과연 마중물 단계에서만 그칠 것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 총장 체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네. 알박기를 할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상당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조금 걱정되는 대목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